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GPT-5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샘 얼트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GPT-5가 accessibility와 affordability, 많은 사람들이 GPT-5를 쓰게 하는,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 돼서 이제는 4.5가 안 보이고 GPT-5를 받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GPT-5가 나오고 있죠. 정서님도 좀 사용해 보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인터페이스가 정리된 게 제일 마음에 들고 아시다시피 막 4.5부터 5.3 뭐 4.1, 4.1 미니 나노 막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정리된 게 저는 이제 제품 관점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한 주 정도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하는 게 늘 4.5만 사용하시고 5.3의 존재를 모르는 유료 사용자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5를 봤을 때는 좀 놀라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샘 올트먼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쓰시던 분들은 GPT-5에 기대했던 게 그게 아니지 않았나? 이거 최대한 경계를 밀어붙이고 커팅 엣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이분도 아쉬운 부분을 좀 짚었는데 한번 살짝만 보면요. 라우터 이게 모델 카드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간 자동 전환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아쉬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짚어지고 있고요. 뭐 라이브 했을 때도 차트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라우터 부분은 좀 말씀을 한번 정의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저희가 오픈 AI 들어가면 4.5를 쓰든 5.3를 쓰건 아니면 뭐 5.4를 쓰건 위에서 선택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GPT-5가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보면은 GPT-5에서는 다른 모델로 가야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다 안 보이네요. 근데 뭐 보려면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롤백 형태의 모델 접근을 열어주기는 하는 모양인데 빠르게 답을 하는 인스트럭트 모델과 생각을 해주는 띵킹 모델 이 두 개를 유저가 처음부터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GPT-5로 오면서는 이 모델들 앞에 소위 라우터라는 조그마한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유저의 질문을 받아서 얘를 뒤에 있는 어떤 모델한테 던져줘야 될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그러니까 오픈 AI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 모델들의 복잡한 것들을 조정해 가겠다라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해냈으나, 이제 또 막상,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어권이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아쉽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생각 중이라고 나왔을 때 빠른 답변 받기를 버튼을 누르면 진행을 멈추고서는 빠르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UI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보통 일상 용도이신 분들이 잘 쓸 수 있게 하려는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이거를 안 누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곤 있었거든요. 라우터라고 굳이 부르진 않았지만 앞에 얘를 어떤 식으로 비용 최적화해서 좀 비싼 모델한테 던져야 될지 싼 모델한테 던져야 될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오픈 라우터 같은 걸 이제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랬는데 얘는 이제 요거를 정말 이 매스 레벨까지 끌고 와가지고 최적화를 한 거죠. 그런 거가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첫 관문일 것 같고요. 오늘이 8월 9일이고 어제 새벽에 GPT-5가 2시에 나왔고 8월 6일에 저희가 GPT-5를 기다리며 라는 녹화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정성님과 녹화를 하고서는 좀 생각을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던 포스팅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었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은 챗GPT가 GPT-5 전에 그 에이전트 모드를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가 딥 리서치하고 오퍼레이터를 합친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맞듣지 않다라는 세간의 피드백이 많았어서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에이전트 모드가 이제 다시 좀 이슈가 되려나? 이게 좀 궁금했던 포인트였던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렇게 한 시간씩 일을 시키도록 프롬프트를 짜거나
하지 않는. 근데 저희가 지난번 녹화 때 정규님 같은 경우에는 막 굉장히 긴 시간 돌아가게 하는 에이전틱한 그 프롬프트 작업을 한 20분 정도 공들여서 하고 시간 한참 돌아간 다음에 이게 작동하나 같은 거 작동 안 했으면은 다시 일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병렬적으로 하시는 작업을 한번 작업 과정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유저들의 그 프로세스는 아닐 수 있겠다는 거죠.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좀 쓰시고요. 그럼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고급 자동차 메이커 예를 들면 포르쉐 같은 데서 신형 911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그 유명한 뭐 뉘르부르크링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데서 랩타임이 얼마나 줄었다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프레이즈로 많이 내세우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는 편의 장치가 얼마 더 달려 있냐 그리고 서스펜션이 편안해서 이거 타고 마트에 갈 수 있냐 와이프한테 선물로 사줄 수 있냐 뭐 이런 팩터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극강의 성능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진보가 없으면 아 이건 진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승주님. 일반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과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 파워 유저들 사이의 간극은 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엇박자가 나지만 결국에 샘 얼트만은 사업가고 근데 오픈 AI라는 조직은 또 리서치 조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엇박자가 나는 형태로 좀 계속 가려나요? 예, 아니요, 리서치와 엔지니어링의 경계는 이제 거의 허물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리서치가 지금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되게 지금 오픈 AI가 크게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의 방향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에 전략으로도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GPT-5가 나오면 첫 얼굴이 되는 게 모양새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빠르냐? 근데 강력하면 느릴 것 같은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거죠. 제법. 정말 빨라요. 저도 빠른 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클로드 코드 오퍼스의 속도에 익숙해 있다가 GPT-5랑 이 코덱스 CLI로 해서 일을 해보니까 품질은 제가 지금 아직 판단은 쉽게 못하겠는데 속도는 정말 한 두세 배, 세 배쯤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의 바이브, 느낌적 느낌으로는 잘하는 쪽이죠. 잘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희 녹화를 보면은 정교님이 서빙 관점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빙 관점에서 얼마나 현재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론티어 모델들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같은 것들을 좀 추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근데 그 학생한테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시키는데 수학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분적분 문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쓰기 시작할 거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생각할 거고 그거를 사실 클로드가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고선 그냥 모델 분리한 채로 놔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픈AI는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로드는 오퍼스 공부 잘하는 애가 모든 걸 담당했다면 이 GPT-5는 그 사이에 무언가 통계적인 분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8%의 업무는 그냥 요 정도 급의 모델이 인스트럭터로 처리하면 다 해결되는 일. 그리고 저 위에 2% 이렇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사이에 비용 최적화를 하면서 이 어떤 구조 최적화를 하다 보면은 성능은 극강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속 레이턴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게 이룩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미나이는 사실 그거를 UI나 그 API 단에서 띵킹 버젯으로 풀었잖아요. 띵킹 버젯을 얼마나 줄 거냐, 안 줄 거냐. 근데 지금 이거는 딱꼭질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언한 대로 그거를 유저가 모르는 사이에 적절히 처리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거죠. 처음 유저가 무언가 대화를 시작할 때 그 모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모델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은 저희가 이 모델 스위칭을 못해서 죽어버리는 경우 아직 좀 심심찮게 저도 경험을 했고, 네.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긴 해요. 이 모델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뭘 명확하게 다 맞추지 않는 날 캐시 구조라든지 이런 컨텍스트를 다 넘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스트럭터와 싱킹과 막 작은 모델, 큰 모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최적화했을지 그게 이제 얘네의 어떤 해자일 것 같아요. 항상 승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해자다.
뭐 하여튼 뭐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늘 thinking 그거를 좀 버젯을 많이 투자하고 싶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약간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타임라인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리비아를 좀 찾아봤는데 저희가 발표 전에 LMRN나 오픈 라우터에 스텔스 모델들, 그러니까 코드명으로 등장하는 모델들이 많았다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 각각이 밝혀줬어요. 그래서 LMRN나 트윗을 보면은 제니스 서밋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서밋이 GPT-5가 됐다. 그다음에 오픈 라우터에서는 호라이즌 알파 베타가 얼리 체크 포인트였다. 뭐 멀지 않은 얼리 체크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추정은 이게 다른 그 장이다 보니까 두 개가 일단 있었는데 A/B 테스트 정도를 한 건데 하나는 서밋과 제니스, 하나는 호라이즌 알파 베타. 그래서 두 개가 어쩌면은 같은 걸 수도 있겠다. 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호라이즌 베타가 이거 뭐 200% GPT-5라고 다들 그냥 예,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오픈 라우터의 확인은 얼리 체크 포인트였다는 거고요. 근데 룬이라는 분이 재밌는 걸 했었어요. 룬이 추측컨대 오픈 AI의 직원인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마크 찬 아니야? 농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분이 제니스 서밋이 아니라 제니스가 선택됐어야 된다라는 거에 I tried 노력은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한 게 있어요. 요거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강조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베이스 모델의 창의성은 제어하기가 꽤 버겁고, 결국 AI 애호가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실제로 시도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트 시절부터의 꿈은 최상급의 창의적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스티어링 할 수 있는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얼라인먼트 세금이라고 해서 그 RLHF 같은 것들을 돌리고 하다 보면은 유저의 인스트럭트를 팔로우하게 하는 데는 좋지만 정말 베이스 모델 특유의 어떤 창의적인 것들은 세금으로 나가서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GPT-3 인스트럭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글쓰기 요청에서도 꽤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고 수학이나 코드 질문을 받으면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 밖의 경우에는 즉시 답을 뱉어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에서도 충분히 thinking 버젯을 사용하는 그런 첫 번째 모델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도 좀 지나치게 익혀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포스트 트레이닝은 꽤 어렵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상 그 거듭해서 짚었던 부분이지만 프리트레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약간은 고온 상태에 있는 거고 더 이상 쓸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고 그 지난 한 1, 2년의 진보는 대부분 그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강력하게 쓰면서 나왔던 거고 어떤 진보라고 했던 게 리즈닝 모델이었잖아요. 리즈닝 모델을 했던 것도 근데 그거의 레시피를 뭐 딥식에서 밝혀주길 RLVR, Verifiable Reward를 걸어서 얘를 쭉 인센티바이즈를 하면 리즈닝 모델이 된다라는 거를 밝혀줬었고 그러면 이제 그 뒤를 넘어서서 그럼 베리파이어블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화두인 건데 아마 오픈 AI나 이런 뭐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 랩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가 키미 K2 페이퍼에서 어쩌면 미국의 프론티어 랩들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에 설계도를 얘들이 이제 좀 유출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글을 잘 쓴다. 어떤 유저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냥 수학과 코딩이 아닌 다른 부분도 훨씬 진보했다라는 부분도 역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굉장히 많이 적용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이스 모델의 능력을 더 끌어쓴 거를 이전 수준보다는 잘하는 건 분명한데 다만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파워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3에서 4급으로의 점프는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좀 기다려봐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바이브 체크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올라갔어요. 대충의 방향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기대가 또 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룬이 재미있게 해줘서 좀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도
제, 제니스가 선택됐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뭐 이렇게 오픈의 공식적인 발표인데 저도 아직 다 이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문서들이 있고 시스템 카드 있고 릴리즈 노트 있고 뭐 한글로 된 것도 여기 들어가 보면은 또 다 이게 그 주요 파트너들하고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이건 또 번역을 안 했네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모아는 두고요. 저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했던 거니까 라이브에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을 좀 몇 개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라이브 영상 외에도 짧은 영상들, 쇼츠 콘텐츠를 제공을 했습니다. 개발에 관련된 거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스윅스 포함해서 이제 뭐 시모 윌리슨 뭐 등등 잘 사용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한 30분 사용해 보게 하고 어떤 피드백 받고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재미나게 다뤄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6분 정도의 영상인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라이브 데모에서도 커서의 대표가 나와서 함께 이렇게 그 커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 코딩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인상은 뭐랄까 깃허브에 이슈가 제대로 올라오면 그냥 좀 기다리면 PR 할 급의 결과가 나온다였거든요. 한 줄 요약이. 정선님 어떻게 보셨나요? 라이브 때. 라이브 때요. 이게 라이브 때 클로드 코드 이 녹화한 거랑 여기 이 영상 나온 거가 다를 것 같아요. 라이브 때는 다 다르긴 해. 근데 뉘앙스는 결국에는 비슷하거든요. 라이브 때를 하나 그럼 열어볼게요. 라이브 커서가 후반부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정도였네요. 더 후반부, 최후반부였네요. programming. And that means it's 그래서 incredibly 라이브 때 fast. That also means that 그래서 it's 지금 이슈를 그냥 링크를 넣었어요. Yeah, I love seeing just the full 깃허브의 오픈AI 리포인 것 같아요. 리포를 그 이슈를 그냥 링크를 넣고서는 그거를 explanation of all the 이렇게 things that it's running and 기다리면서 doing. And I guess, yeah, how does this seem to compare to how you 재밌는 would 게 solve this problem? 이게 이런 데모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방송용어로 맞뜨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걸어놓고서는 그때 막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는 연출이 이제 각 꼭지마다 다 있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걸리는 시간들 대략 얼마 걸린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해야 된다. 보면서 맞추면서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재밌는 부분은 세바스티안 부백이 이번에 등판했는데 세바스티안 부분은 손바닥 보면서 했었어요. 손바닥에 이렇게 메모해 놓고서는 까먹지 않게 긴 세션 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만 손바닥으로 시선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거는 이제 저도 클로드 코드를 열심히 써오던 사람 입장에서 이 GPT-5가 지향하는 부분은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저희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클로드 코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주행 보조 장치. 그러나 운전자가 잘 만들어진 한이 쓰고 그 자체의 품질도 좋고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아야 될 때를 그 제어권을 유저에게 다 넘겨줬고 유저가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같이 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설계라면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얘는 이 GPT-5와 이 코덱스 CLI 또 이제 커서에서 보여준 예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건 불필요한 과정이다. 풀 오타너미로 가야 된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 핸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향점이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커뮤니티에서 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제 PR하면 될 것 같아요. 였거든요. 풀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이슈가 해결됐다. 그동안 안 풀려던 이슈였는데 fix this issue 링크 주고 fix this issue 하니까 그게 해결됐다라는 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커서 얘기하니까 커서 CLI가 발표됐죠. 네, 이건 아직 전 안 써봤는데. 네, 그러니까 커서도 한다, CLI. 뭐 수렴 진화하는 느낌이죠. 클로드 코드가 맥스플랜을 쓰면은 그 맥스플랜의 사용량을 클로드 코드로 끌고 와서 쓸 수 있었잖아요. 오픈 AI도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200불짜리 프로 요금을 쓰면 코덱스 CLI에서 거기에 붙여 놓으면
그냥 토큰 카운트가 내 원래 계정으로 갑니다. 굳이 그 API 토큰 차감하지 않고요. 저는 코덱 CLI 처음에 썼다가 이제 러스트로 바뀐 다음에 브레이크 체인지가 많아가지고 한동안 안 쓰고 있었는데 다시 좀 써보셨나요? 어제 밤에 좀 코덱스 CLI 가지고 클로드 코드랑 이런저런 작업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느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얘는 지 혼자 막 가요. 코덱스 CLI는. 그러니까 GPT-5의 특성이겠죠. 하니스가 굉장히 최소한으로 붙어 있고 모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느낌이었고 그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하니스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텝이 좀 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동차로 치면 레벨 4의 자율주행과 레벨 2의 자율주행 차이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철학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라이브에서 이제 좀 여러 꼭지들이 있었는데 다 소개는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인상에 남은 거를 그 커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커서의 운명이 좀 신기한 게 사실은 윈도우 서프의 인수가 했더라면 그거 윈도우 서프였을 거거든요. 네, 저 자리에 안 나왔겠죠. 이 바닥에 다이나믹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커서 저 CEO는 엔트로픽 행사에도 뭐 단골이었잖아요. 그야말로 프레넘입니다. 프레너미가 딱 맞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되는 거면은 다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인상에 좀 많이 남았던 거가 헬스케어 부분의 할애량을 상당히 길게 했어요. 이분이 아마도 그 GPT-4 나왔을 즈음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GPT-4의 도움을 받았던 오픈AI 직원의 분이시거든요. Yeah. So last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신의 경험담을 또 가족의 경험담을 이제 같이 얘기해 주면서 그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한테는 못 받았던 위로를 받고 뭐 기타 등등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죠. 이분이 암 생존자죠. 캔서 서바이버인데 3개의 암이 바로 연속적으로 아마 진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길게 할애를 해준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지금 헬미닥을 개발하고 계시는 박형준님 예전에 아산병원에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이자 개발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박형준님 포스팅을 이제 페이스북에 GPT-5 나올 즈음에 소회를 좀 올려주신 것 중에 이게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으로 의료를 하기 어려워져 GPT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능화된 환자를 견디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지능화된 환자라는 거는 이렇게 AI들의 조언을 받고서는 미리 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검색한 환자라면 이제는 지능화된 환자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 일은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이 나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의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돌던 유머가 다 지식인에서 환자들이 자기 진단을 끝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침범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2가지가 침범을 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진단이라던가 뭐 처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담에 대한 갈증이 많은데 그거를 약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주치의의 도움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능화된 꽁꽁으로 이런 게 이야기가 일반화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유저들이 자신이 정말 처한 어려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상담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이게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주님이 지능화된 꽁꽁이라고 하시는 저 꽁꽁이 사실 저희가 소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모든 도메인들이 다 하나씩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유저의 업무를 완전 대체하거나 혹은 유저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굉장히 크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 크고 이 오픈 AI가 집중하고 있는 도메인 순서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제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메인들은 이제 우리가 거의 끝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요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이 다 도메인이거든요. 과학적인 발견,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뭐 코딩, 메디컬 리서처를 한 꼭지 잡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헬스케어를 크게 잡았고 GPT OSS 나왔을 때도 헬스케어 언급이 있었거든요. 타겟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도메인을 하나씩 이제 여러 제끼는 작업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 당연히 물어보고 갈 거고, 뭐 법에 관련된 조언 당연히 한 번 더 물어보고 변호사를 찾아갈 거고, 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관련 인물은 재밌었던 게 마크 첸이 지금은 연구의 대표잖아요. CRO죠. Chief Research Officer인데 마크 첸이 계속 얼굴로 등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타임라인에서 흥미로웠던 거가 GPT OSS 나왔을 때는 언급을 해줄 만도 한데 마크 첸은 이런 방구도 언급을 안 했어요. 자기 관심사가 마치 아닌 양. 그리고서는 GPT-5에서 등장하면서 강조를 한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길게 얘기하지 않았던 야쿠 파초스키가, 이 사람이 CS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아가 나간 뒤로 치프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과학자 대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쟁 코딩에서 유명했던 분이더라고요. 발표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 분이죠. 그래서 그거가 좀 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그 약간 AGI 필드 느낌이 나는 얘기였었거든요. 요거는 황민호 님이 번역을 해주신 그 영상이 있어서 자막이 한글로 나오길래 그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Olivia. At OpenAI, at the core, we are about understanding this miraculous technology called deep learning and what its consequences are. Our research aims to understand what deep learning is capable of and how to steer it to make it safe and useful for all of us. This is a work of passion and it's a mission. And I want to recognize and just deeply thank the team at OpenAI. It is a great privilege.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work alongside this incredible group of brilliant people driven by this shared goal. What adds up to a model like GPT-5 are years of investigations aimed not only at producing a great release, but at building understanding of this underlying technology itself. And so a lot of what you'll see in this model are really just early glimpses of new ideas that we believe will go much further. There is a lot we still have to understand, and we look towards a future where AI can uncover new knowledge about the world and meaningfully transform our lives for the better. We hope you'll enjoy what we've built, and we'll get back to sailing. Thank you. 약간 일리아가 예전에 담당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7월 말에 이 두 사람의 인터뷰가 등장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옮겨 놓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오늘 쓰는 모델이 약간 가장 떨어지는 모델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더 간다. 그래서 GPT-5 나오기 전에 IMO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IMO에 사용된 거는 GPT-5가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이 있었죠. 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스루에 관련된 것들은 연말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로 해서 아직도 뭐가 더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참 더 남았겠죠. 좀 찾아보면서 싶었고요. 그다음에 GPT OSS 아까 잠깐 언급 나온 김에 이게 좀 재밌는 최근의 트윗이었어요. 그래서 GPT OSS가 상식이 부족한 것 같다, 헐루시네이션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며칠 사이에.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10 밀리언 이그젬플을 생성을 했대요. 이거를 이제 뭐 유맵이나 티스니 같은 거로 본 것 같은데, 분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매스 코드다. 추정컨대 그러므로 입력 데이터도 매스와 코드다. 상식보다는 뭔가를 절제하고 생성 데이터로 되게 신기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얘가 주로 공부를 한 영역이 뭐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상식적인 것보다 수학과 코딩에 굉장히 많이 편향된 공부를 하고 나온 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확언이 된 거가 완전히 생성 데이터로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인간의 데이터가 아니라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만들었을 가능성 같은 것들이 좀 커뮤니티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재밌는 추정이네요.
어제 늦게 저는 GPT-5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늘 그렇듯이 이런 거를 미리 사용해 본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등장했었던 뭐 시몬 윌슨, 스윅스 이런 분들은 좀 살펴보니까 그 한 7월 21일 경부터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가까이들 사용해 본 경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 한 2주 동안 열심히 써본 자신들의 경험들을 짚은 거거든요. 바이브 체크들을 좀 살펴보면 시몬 윌리스는 시스템 카드 같은 거 읽어본 내용, 결국에 이게 다 요런 모델들이 기존 모델들이 요거에 대응하는 것 같다. 지금 세 가지가 발표됐잖아요. GPT-5, 미니, 나노, 그리고 프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과 공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가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다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준인 거나 좀 더 낮았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같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 엔스로픽하고의 가격 차는 지금 1.25 입력 출력 토큰의 100만 달러네요. 그랬을 때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요. 입력은 거의 10배, 출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 8배 정도? 아직은 그래도 클로드 코드가 지금 가장 그 좋은 위치를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시스템 카드에 대한 거, 그리고 늘 하는 펠리컨 SVG 만드는 테스트, 그런 것들을 한 바이브 체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맷 슈머라는 분은 프롬프트 같은 걸 공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써봤다, 그런 공유를 많이 하는데 7월 21일부터 쓸 수 있었고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다가 감동받지 못했다가 또 꽤 실망했다. 그래서 그냥 GPT 4.2 정도처럼 느껴졌다 하다가 계속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냥 와우 어쨌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결론은 아까 그 말을 취소하겠다. 진정한 도약이다. 그래서 이제 전력 질주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차린 부분. 그래서 5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평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별로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쓰는 건가 하고서는 반전이 있었죠. 여기도 자율성과 속도의 조합은 이라고 나오네요. 예, 오타너미와 로우 레이턴시. 주요 잠금 해제다. 제가 느꼈던 이 특이 차별점 두 개가 딱 이거였습니다. 이걸 한번 그러면 강조 표현해놔야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윅스와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상당히 길게 그거를 풀이해줬어요. 그래서 막 제목이 재밌죠. 석기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그 야쿠브의 메시지하고도 같죠. 이제 석기 시대다. 이제 겨우 도구를 손에 들었을 뿐이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제 석기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거 재밌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우리는 배웠다. 병렬 도구 호출이나 뭐 나침반 개념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강규현 님이 또 재미난 얘기 해주신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에 관련된 얘기 선생님인 척 해야 합니다. GPT-5는 본질적으로 메모리가 없으므로 매번 코드베이스 회사 코드 표준에 대해 온보딩하고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LLM이다.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GPT-5는 명백히 세계 최고의 코딩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윅스 개인적으로는 3.5 소넷 이후로 가장 큰 도약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대부분의 비개발자들은 몇 달 동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제품에 통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형태로 나와야지만 GPT-5 좋으네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제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늘 단골손님으로 바이브 체크를 먼저 하는 댄 쉬퍼가 쓴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링크가 들어가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려가기 전에 번역을 해둔 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 그 등장 인물들을, 그러니까
지인들을 인터뷰 같은 것들을 담아서 페어 프로그래밍용으로는 괜찮고 글쓰기용으로도 괜찮고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용으로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왜냐하면 클로드 코드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키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판단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GPT-5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측정되고 작은 단계를 밟으며 경로를 벗어날 생각을 꿈도 꿈지 않습니다. 인스트럭터 팔로잉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진 문제입니다. 코딩을 잘하고 특히 정밀한 백엔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능숙하지만 에이전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구식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작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네, 이거 좋아 보입니다. 이거 이제 저것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함께 작업하기 매우 쉽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런 페어 프로그래밍 느낌의 방식이 2024년에 AI와 작업하는 방식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PT-5는 미래로의 도약이 아니라 손의 3.5 킬러입니다. 약간 정선님의 뉘앙스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분은 에이전틱하는 거나 위임하는 방식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가 이제 저한테는 들어왔던 인상이었고 나머지는 정말 어떤 바이브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의 글은 현재 내려간 상태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구글 딥마인드의 제니 3, 엔트로픽의 클로드 4.1, GPT OSS를 함께 망라해서 짧게 그냥 인상을 남긴 글로 지금은 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미리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파고 들어본 내용들이 상당히 올해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여기는 그 마크 첸의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고 제가 이제 가끔 요약이 필요할 때 많이 보는 AI 익스플레인드에서도 내용을 좀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시간 정도는 써봤거든요. 승주님의 바이브 체크. GPT-5가 챗GPT의 기본 모델이 됐을 때 에이전트 모드에서 1시간 정도 작업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게 좀 저한테는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GPT-5 발표 하루 전에 Delegate Work to ChatGPT Agent라는 거를 또 영상을 짧은 거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오픈AI에서 지금 뭔가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건 먼저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 성능을 끌어내는 거는 GPT-5 정도가 되어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월 달 초였나요?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글을 생성을 해서 공유를 했는데 타임라인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분 심폰이라고 변분 원리, 작용, 그다음에 그 경로 적분 등에 대한 어떤 은유를 담은 글을 생성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걸쳐졌어요. 그래서 뭐 한 20여 개의 대화를 해서 나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 구조로 이렇게 그 물리의 어떤 논리, 범함수에 대한 개념, 변분 원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그 물리에서의 어떤 부분하고 정보 이론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것들을 글로 적어봐서 이게 뭔가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 스스로를 레버리지 하는 글을 생성하는 경험을 되게 인상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입력으로 주고 긴 글이었죠. 그리고서는 맨 끝에 글 주고 가이드는 맷 슈머가 공개했었던 GPT-5용 프롬프트를 좀 번역을 해서 써봤어요. 그래서 초심층 사고 모드, 다각도를 검증하고 하여튼 이거 되게 집요하게 시키는 류의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3번씩 검증하라. 각 단계를 검토하고 대안까지 제시해라.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도구 다 써라. 그리고 분석이 견고하고 완전하다고 확신이 들면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다시 한번 재고하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가이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따르고 허심탄회한 소회에 말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다룰 수 있는 거를 구현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한두 번 티키타카를 한 다음에 좀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여기 15분 생성했을 때 보면은 이게 재미있는 게 에이전트 모드는 컴퓨터를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띄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그인 해가지고 뭐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터처럼 작동하게 하다 보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파이썬을 쓰거나
브라우저를 쓰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HTML을 생성하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짧게는 8분, 보통은 15분, 길게는 38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은 여기를 처음부터 보면은 이게 영상이 아니고서는 스냅샷을 이제 UI로 뿌린 건데 이렇게 지금 보면 아까 EOF 이런 거 나온 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클로드 코드처럼 작동해요. 그 클로드 코드가 텍스트를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어펜드와 패치를 하잖아요. 기존의 코드를 패치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HTML을 만들고 그거를 UI를 테스트하고 그거에서 부족하거나 에러가 나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피드백해서 그걸 개선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요. 이걸 보는 과정이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부분 실행하고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됐는가 보고 뭐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제 글의 내용하고 여기는 SVG 애니메이션이 좀 나오고 그래서 범함수와 최소 적용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용이 뭐냐 그런 거를 이게 이제 보통 최적의 경로 그다음에 다른 경로가 있을 때 범함수와 작용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는 함수를 입력받아서 스칼라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작용이 계산이 되는 것과 차이가 경로에 따라서 되는 거를 간단하게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고 경로가 좀 더 복잡했을 때 이게 결국에 파인만의 경로적 분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거를 그 이중 슬릿 실험 같은 거에서의 그 파동적인 성향하고 그게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위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원래는 그거를 디렉이 한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파인만이 경로를 위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경로와 요 경로가 어떤 위상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경로 적분에서는 위상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자연에서의 최소로 작용하는 그 경로 주변의 많은 것들은 상쇄가 된다. 하지만 자연은 무한히 많은 경로들을 탐색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무한 경로의 합 같은 것들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게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사실 이게 좀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약간 주피터 노트북 보는 느낌이죠.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팅커링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하나도 이해 못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잘 만들었냐는 거죠. 잘 만든 거죠. 매우 만족스럽냐.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판정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가 안 됐었어요. GPT-5 전에는. 같은 에이전트 모드를 쓰더라도. 이게 지금 물론 중간중간에 개선시킨 부분이 많지만 원샷에 나오긴 했거든요. 처음 시도했을 때. 지금 뭐 정보 엔트로피 뭐 이걸 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보 엔트로피랑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사하강에 관련된 거 오토 인코더에 대한 내용까지 이게 랑주벤 동력학까지가 어떤 제가 이제 긴 이야기를 썼는데 만들어 줬어요. 에이전트 모드가 이제 작동하네? 라는 인상입니다. 어쨌든 제 인상은 이게 되는구나. 에이전트 모드가. 그래서 총 이거를 작업한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델이 아까 같이 막 38분 돌아가고 할 땐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싱크로너스하게 비동기적으로 작업하는 감각. 그런 거를 또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모드도 여러 개 돌려놓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탐색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도 바꿔봤습니다. 아까 만든 거를. HTML5가 나온 다음에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인터랙션 하는 게 좀 또 불편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작동하는 코드로 한 번에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노트북의 형태로도 나와서 이게 저는 교육이라던가 연습에 함의하는 바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무조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 결론은 아니고 이제 그냥 어떤 감상 같은 건데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의 최후반부에는 그 소설가이신 장강명 작가님이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허튼 소리라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향되어 있고 불평등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것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좀 이제 다뤄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반부는 바둑의 맥락으로 그런 것들을 초중반부는 풀었다면 후반부들은 이제 장강명 작가님의 고민점이 되게 집중적으로 다뤄져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곤 했었거든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사실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 때 한국에 왔을 때 카이스트에 와서 강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다 정보가 있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 어떤 기후, 질병, 에너지, 거시경제 등이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인공지능이 메타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미스는 아주 예전부터 과학을 푸는 AI, 과학이 풀려야 다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AI는 과학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AI는 메타 솔루션이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과학자나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는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2016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자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금 이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과학 철학 쪽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위키백과 항목이 아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데미스는 기술은 중립적이다.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하지만 요거의 맥락은 그리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기술 자체에 이미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접근성이 모두에게 공평한 건 아니니까요. 그걸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제일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접근성도 분명히 그렇고 기술이란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뭔가 이거를 스스로 견인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이득을 주고 뭐 그런 기술 자체에 이미 그 중립적이지 않은 요소가 기술이란 개념 자체에 그게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뭐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예전에 그 정영호 박사 강연에서도 그 있었는데 이 AI가 새로운 레버리지다. 그럼 그 전에 레버리지는 뭐였냐? 뭐 자본 이런 거였는데 사실 자본과 기술이나 무언가 다 도구이지만 시대를 정의하는 레버리지가 달라질 뿐이지 그 레버리지들의 본질은 비슷하다. 타임라인에 GPT-5가 나오고서는 정규님이 GPT-5 써보고서는 또 한 시대의 종언과 AGI의 시대의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주신 게 있고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님이 챗GPT-5를 비판적으로 보기하면서 이게 너무 마케팅 쪽으로 풀리는 거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대비돼서 이 둘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이제 신정규 대표님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지난 세션의 후반부에 한 30분 정도 대표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그런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성형 실천으로 이어가시는 부분들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잖아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사용해 보시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규님조차도 엄청 노력해서 그런 어떤 감을 얻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AI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두고 어떤 오디언스의 이 스펙트럼이 양끝과 양끝이 너무 넓어요. 그 극단을 따라가는 소위 이 지금 AI 세상에서 일어나는 배경의 속도와 같이 뛰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을 가지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그 스윅스의 글에서도 나타냈지만 GPT-5가 분명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들이 있고 이 오픈 AI도 그거를 최대한 마케팅적으로 대중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진짜 꺼내서 써야 하는 레버리지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캐패시티 오버행의 관점에서는 GPT-5의 턴에서 분명히 오버행이 있을 거잖아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모델이 계속 똑똑해지는 건 맞지만 이게 마치 빛의 속도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얘가 아무리 좋아져도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건 AI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와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툴들, 이런 것들이 손에 깔끔하게 쥐어 떨어지고 목적성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구간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니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자체가 저희가 아까 뭐 승주님이 끊임없이 지능의 땡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도메인들이 하나씩 이 모델의 파워에 무언가 좀 이렇게 갈려나가는 스팀롤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드디어 GPT-5는 나왔고 당장은 조금 더 이제 사용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늘 좀 뒷골이 땡기는 것 같긴 해요. 힘들어요. 힘든데 인간이 할 일은 여전히 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 나와도 그 뭔가 캐패시티 오버행을 끌어낼 수 있는 하니스는 끊임없이 생긴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는 가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사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빨리 받아들이고 무언가 해보는 것만이 지금은 답인 상황. 승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 더 심하게 요약하면 오늘 토큰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 토큰 많이 써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2022년에 예술 쪽에서 그 참여하면서 나온 책이 제로의 책이라는 거에 메타버그 세계관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그가 뭐냐면은 이제 이 하사비스의 메타솔루션이라는 얘기를 보고서는 메타버그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버그를 만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코드를 만들면 버그를 만드느라고 일이기도 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를 항상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다. 새로운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를 창출하는 것은 뭐 기업가 관점에서는 미덕인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이 인재의 조건으로 화제되는 일이기도 하다. 저번에 저희가 질문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틈바구니로 미해결로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니 오히려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복잡한 신경을 쓴 거긴 한데요. 이게 GPT-3가 나왔을 때 그거의 문제를 빠르게 본 사람들이 엔스로픽으로 파생했잖아요. 안전 문제라던가 스케일링에 관련된 이슈로 그걸 먼저 알아차린 물리학자들, 뭐 카플란이나 아모데이 이런 사람들이 뭐 또 그리고 그 해석 가능성 연구를 하는 크리스 올라 등등이 엔스로픽으로 파생한 것처럼 먼저 지평을 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프론티어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픈 AI에서 최근에 파생이 또 두 개 있었죠. SSI하고 그다음에 TTT가 있죠. 미라무라티에. 예. 그들도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봤기 때문에 다시 업을 일으킨 거잖아요. 무언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론티어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문제를 먼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겠죠.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죠. 최전선에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거의 스펙트럼은 되게 겹쳐 있고 다양하다고 느껴지는 거가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유저도 진흥화될 거거든요. 그리고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할 거고 이게 바텀업과 탑다운 양쪽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점유율 강경으로 가고 있죠. 네. 이 기회를 잡아서 나도 한몫 챙겨야 되겠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숨막히는 게임이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 혁신과 발전은 언제나 가격의 하락과 더 많은 어떤 유틸리티, 효용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온 건 맞으니까요. 사실 뭐 기술, 스마트폰, 뭐 의료, 뭐 할 거 없이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보네요.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위협이고. 그래서 GPT-5가 나왔고 이제 저희가 불과 이틀인가요? 하루 조금 지난 거죠. 성급하게 한번 지형도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가 드러나는 거에는. 요약하면 좋아진 것 같다. 더 좋고 더 싸고 더 빠른 애가 시장에 나왔다. 새로운 얼굴이 됐다. 그리고 몇 가지의 어떤 그 스트럭처의 변화를 이제 시장에 한번 제시를 했고, 예를 들면 라우터를 놓고 이제 모델들을 뒤로 가려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단순히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엔스로픽이나 구글도 또 따라하겠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구글이 같은 날 스컹킹 웍스를 할 거냐 아닐 거냐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을 수도 있죠. 제니3로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가져가긴 했지만 GPT-5로 지금은 다시 이슈가 확 갔거든요. LLM 스타일의 그 어떤 거를 가지고서는 맞불을 아직은 안 놓은 상태인데 또 소문에는 제미나이 3가 사실은 호주머니 속에 있긴 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고요.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들이 나쁜 점인지 뒤에서 경쟁자들이 이렇게 내어주는 답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정도의 성능은 그 딥싱크의 커버리지 아니라는 판단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얘를 한번 빡세게 더 써보고 워낙에 뉴스들이 등장하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터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이게 뉴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코딩 뭐 한다 하고서는 지금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째 뉴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코딩이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거를 GPT-5 버전으로 좀 또 탐색을 해봐야겠네요. 저희도 숙지하는 기분으로 GPT-5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승주님,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방대한 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